은 기존 발표 이외에 김영은 장관이 지난 12월 27일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10시에 중앙지법에서 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김영은 장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대응 방안, 준비기일에서의 진행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개별적인 쟁점 항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집행시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김영은 장관의 입장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 김영은 장관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김영은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은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제기 시점하고 피의사실 공표 시점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 등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 공표하지 못하도록 형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위반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공소장의 접수일자가 2024년 12월 27일 16시에서 17시 사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도 청구 자료를 배포한 시점이 지금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연합뉴스의 제1보 김영현 구속기소라는 기사가 뜬 것이 2024년 12월 27일 15시 56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검사가 이미 보도 청구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 피의사실 공표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좀 더 확인한 후에 해당 검사와 소라인에 있는 박세현, 그다음에 주임검사,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사실을 보시면 적용법조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그중에서 2호를 김영은 장관에게 적용했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의율했습니다. 이 2가지로 되어 있고 공소사실은 전체가 83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지막 83쪽에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앞쪽은 전부 다 내란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변호인단이 평가했을 때 공소사실은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제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는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1쪽부터 82쪽에 거친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전후 사정을 적었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사무 수행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과 가끔 사령관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명백한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을 작출을 했습니다. 작출한 말은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작출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 법원은 대통령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김영은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저희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무효이다. 그리고 공소기각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수사라는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국가형벌권의 한 내용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그 절차를 말하는데요. 수사개시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조직과 그 세력에 의해서 주도됐고 그 명을 받아서 청탁, 하명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공권력은 공공자원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법률에 의해서 위탁된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에 의해야 되는데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조직, 임의 조직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 자체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고요. 이 수사 개시에 관여한 세력들은 또 역시 불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방향, 증거 수집, 그리고 신병 확보 대상자, 강제 수사의 범위 등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현 장관의 신문 때에도 직접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청탁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중요 작용 중 하나인 수사가 개인에 의해서 부당하게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 고소 또는 진정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그 이미 조직 명의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또 진정이 접수가 되고 먼저 그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한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생산한 문건을 그대로 수사 자료를 삼아서 우리 김영현 장관을 신문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 절차가 형사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인 사유에 해당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도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원하는 결론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뒤 모순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기조문에서 나온 것처럼 검사 스스로 군 병력이 이동할 때에는 실탄이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앞뒤 맞지 않는 모순적인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결과를 원하는 세력이나 조직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공소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의 공권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터잡아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특정한 정치 세력이 또는 특정한 정치 집단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축출하려는 방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의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내란인데요. 내란은 아까 1쪽부터 82쪽까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83쪽 마지막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내용은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서술하고 있고 그것을 내란 모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사무를 수행한 내용을 폭동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워낙 터무니없는 범죄라서 이걸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내란죄가 왜 터무니없는 공소제기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가 사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부지법의 판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거 직무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직무상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의율되면 판사들의 영장 발부행위, 또 영장 기각행위, 또 유죄선고행위, 무죄선고행위가 전부 다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판사들이 원하지 않을 거죠. 더군다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도 역시 직무상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의 처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무상 권한 행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근데 이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 의해서 주도된 수사 절차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가 이렇게 다 처벌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는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알 수 없고요.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공소사실은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의 집행을 보이나 그 실질은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이죠. 더군다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 위법성의 정도가 구별됩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칠 수도 있고요. 또 징계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최고 군령권자입니다. 군령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 대한 작전에 관한 명령권을 말합니다. 평소 군대 유지, 병력의 모집, 그것도 병력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군정에 속하죠.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이자 최고의 군령권자입니다. 대통령의 군령권과 그 군령권을 위임받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이동시키고 배치하고 작전을 수행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 국군은 군령권자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요. 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의무가 따라야 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사무 수행 과정에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군인들, 그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검사는 선관위나 국회에 대한 질서유지 조치 또는 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국민 감시권 회복 조치를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개헌법에 따르면은 행정작용에 대한, 즉 선거관리는 행정작용에 속합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국가 권능은 계엄령에 의해서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압수수색 조치가 대물처분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압수라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박탈하는 대물처분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대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저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하고 적법한 포고령이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정치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국회의 권능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계엄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억압하고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를 국회에 대한 억압활동으로 둔갑을 시켜서 공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공소 제기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적법한 직무 권한의 행사였습니다. 직무의 외피를 띠고 다른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사령관들, 각급 대한민국 국군은 군령권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나 국회 질서유지, 계엄사령부의 질서유지와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통상 업무가 계엄 사무 준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그리고 국방부와 그 소속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7조의 2에 따르면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두게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은 통상 업무로서 계엄 사무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법령에 따라서 준비하는 통상의 계엄 사무를 내란 모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입증도 있을 수 없고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검사는 장황하게 계엄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마치 내란을 모의하고 있다, 주관적 동기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정과 그리고 국가, 국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고민한 내용을 내란의 준비 과정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만의 고유한 통치행위입니다. 아무도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 장황하게 기재된 내란의 공소사실 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검사가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검사가 사후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엄이 선포가 위법 무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린 겁니다. 검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개입하는 경우, 판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권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그러면 판사들과 검사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정치 행위에 공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원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법원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야 안정적인 직업법관, 안정적인 직업검사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법치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모든 법원의 판단, 모든 검사의 기소가 다 뒤집히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없죠.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법치주의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일개 검사에 불과한 자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면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검사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검사의 정치행위는 어디서 오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 검사의 판단, 요 하나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전제만 깨지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영역에 속하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사가 대신 판단해야 되는지, 왜 검사의 판단이 옳은지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각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검사와 판사들의 모습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도 체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함부로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김영현 장관의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중에서 1쪽부터 82쪽에 이른 내란 공소사실 중에서 16쪽에 표시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적법한 계엄 준비 과정, 계엄 선포 과정, 그리고 계엄 사무 수행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입니다. 검사의 본분과 직분을 잊은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가 공소사실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장관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검사는 검사는 공소사실 제45쪽 이하부터 구체적 폭동행위라고 해서 폭동이 있었던 듯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군 병력의 이동과 작전 내용을 기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 대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이동과 작전을 기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폭동이라고 평가해서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군 병력의 이동과 작전은 모두 계엄 선포에 따른 적법한 계엄 사무 수행일 뿐입니다. 국군 총사령관이자 최종 군령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이 각 사령관들과 국군 장병들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해서 부대를 이동시키고 작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 총사령관이자 최종 군령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 장관의 군령권 행사를 두고 폭동이라고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들, 적국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항적하는 반국가단체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적국이나 반국가단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기동과 작전이 모두 적국과 반국가단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폭동으로 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군령권 행사에 따른 병력의 이동과 작전을 폭동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적들의 관점에서 공소사실이 작성됐다. 공소사실 자체가 어떤 반역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령에 따른 작전과 기동을 폭동이라고 본다면 이 공소사실은 과연 대한민국 검사에서 작성된 것인지 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인민검찰소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의 공소제기인지 저희 변호인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는 구체적 폭동행위의 한 내용으로서 경찰에 의한 국회 봉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봉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실다운이죠. 딱 밀봉을 해서 일체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작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외곽 울타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타리 전체를 둘러싸기 위한 병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12월 3일 날 동원된 병력의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병력의 10배, 100배 정도 있어야 봉쇄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봉쇄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채 국회에 대한 질서 유지 활동을 했던 경찰과 군의 계엄사무 수행을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공소사실을 받아서 언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계엄선포권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엄사무 수행이 마치 내란에 해당하는 것처럼 현혹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법정에서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다퉈서 반드시 공소 기각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장에 보면은 별도의 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 명령권을 갖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토되었던 대통령의 비상입법권, 긴급조치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검사가 입법기구를 새로 설치한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이번 계엄 그리고 김영은 장관이 수행한 이번 계엄 사무는 포고령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활동을 통제하기,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국회를 놀이터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첫 방문 후 놀랍게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죠. 지금은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곳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곳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검사 주장대로 만에 하나 국무회의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검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을 내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나 실제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가정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차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20시 30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2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시 15분이 좀 지나서 국무회의가 완료가 됐고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도착하는 순서대로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도착한 사람이 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분이 도착하고 나서 본격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쳤다라는 말의 해석에 대해서 검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법률에서 하나 찾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말은 것은 무엇이냐? 판례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은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합의부인 경우에는 판사가 3명인 경우 합의부인 경우에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고 이 정도가 총리를 거쳐서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실질적인 어떤 행위 태양, 양태로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시부터 시작된 22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 절차 그 과정에서 장관은 총리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총리 옆에 앉아 계시면서 관련 문건을 보여드리고 아까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처럼 알리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실질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판단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또 계엄 해지 의결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김영은 장관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자정 무렵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통제는 없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자체를 통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실탄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사실 기재가 있을 뿐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은 방해된 바도 없고 방해를 의도한 바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저희가 고발한 것처럼